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찾아뵙는 영어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이제 정책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한번 일단 먼저 큰 그림부터 좀 먼저 그려주신다면. 이제 뭐 이제 환경을 좀 봐야 되는데 정책 환경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표차가 많이 안 났잖아요. 네. 그래서 0.7% 정도 차이가 근소하게 났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 이제 협치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 측면에서는 이제 협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정책의 이제 키워드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공정과 상식, 그다음에 회복, 그다음에 민간, 혁신, 규제 혁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키워드가 아마 중심이 돼 정책이 만들어질 것 같고 정책을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그런데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 이런 네. 걸 강조했는데 그게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집중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래서 긴급복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국민 안심 지원 제도로 하겠다. 이제 네. 이런 게 눈에 띄고 예. 근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부동산 규제와 세제가 완화가 된다. 네. 금융도 그리고 공급 중심으로 되고 노동시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유연화되면서 임금은 이제 직무급 임금 체계로 개편이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 정책하고 그다음에 여성 관련해서는 이제 성별 근로공시제도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지 정책 중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 급여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100만 원, 실천을 2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전반적으로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인수위 1차 인선안이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 윤석열 후보가 그 당선인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나와서 발표했다는 게 일단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네. 보통은 대변인 지정하고 대변인이 나와서 인선 발표하는데 직접 나와서 설명하면서 발표했다는 게 좀 눈에 띄고 그다음에 인수위 인선이 좀 빠르다. 빠르게 이제 속도전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 이제 10년 전이죠. 네. 약간 18대 때 인수위 구성될 때는 8일 만에 됐는데 이건 5일 만에 됐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업무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뭐 위원장은 이제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된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이게 윤 당선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깐부냐. 그래서 국민통합정부가 제대로 구성이 될 거냐 이게 좀 네. 좀 그런 게 좀 눈에 띄고 분과 구성은 어떻게 보세요? 분과 구성은 지금 7개로 7개로 돼 있고요. 그래서 요 7개는 대체로 좀 무난해 보이긴 한데 이게 MB 때 구성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제 18대 때는 이게 9개 분과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7개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경제 관련된 분과가 전통적으로 보통 2개 분과를 가요. 그래서 1분과, 2분과 보통 가는데 1분과는 이제 거시, 재정, 금융 이런 것들이 가고 2분과는 아마 산업정책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런 산업정책들이 아마 논의가 될 것 같고 예. 이제 지난 인수위 때 9개 분과였는데 이게 7개 분과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분야들이 이제 서로 묶이게 될 건데 네. 아마 그런 분야들은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사회복지 문화 이렇게 묶였고 네. 과학기술 교육 이렇게 묶여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예컨대 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총리급인데 여기랑 이렇게 함께 묶일 급이냐 이제 이렇게 불만이 있을 것 같고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여성은 없어요. 그렇죠. 지난 인수위 때는 이제 여성 문화가 이제 묶여가지고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성 관련된 이제 분과가 없다는 것이 눈에 띄고 뭐. 예. 당선인도 이제 뭐 그렇게 따로 두지 않은 이유가 다 있는 거다. 그런 설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우선 정책 과제가 이제 궁금한데 소상공인들한테 1,000만 원씩 줘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었고 윤석열 당선인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또 발언도 하던데 재원 마련 이런 것들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전체적인 규모는 한 50조 정도가 되는데.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면은 임시국회에서 마련하거나 아니면 5월달 돼야지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이슈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디서 재원을 뺄 거냐. 그렇죠. 두 번째는
그 규모를 그대로 가도 되느냐. 이제 요게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거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약간 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시기에서 이렇게 인플레 우려? 대규모로 이렇게 가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그 규모 문제가 있고 이제 다시 첫 번째 문제 들어가준 재원 마련인데 재원 마련이 이제 뭐 당선인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세출 구조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뭐 뉴딜, 그다음에 일자리 정책, 요거를 집중적으로 구조 조정하겠다는 건데 뉴딜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뉴딜하고 환경 뉴딜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요 사업들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사업들하고 조금 맞닿아 있는 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구조 조정이 많이 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재인 정부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일자리 사업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성과로서 일자리 수를 성과 지표로 또 삼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직접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어요. 특히 이제 노인 일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좀 냉정하게 좀 따져 보면은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일종의 복지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게 예전으로 치면 이제 치료 사업이고 그리고 또 60대 이상의 이제 윤석열 당선인 주요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를 삭감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좀 어렵고 그럼 남은 게 이제 SOC인데 SOC가 한 28조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지자체 선거만 없으면 6월 달에 이걸 조정할 수가 있는데 또 지자체 선거가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고 그 선거 치르기가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뺄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제 이거는 좀 논의가 좀 많이 안 된 건데 지금 이제 유류세 인하를 지금 3개월 더 했기 때문에 세수 결손이 거기서 한 1조 2천억 정도 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메우기 위한 세입 추경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국채 발행을 일부 혹은 대부분 하지 않으면은 지출 구조 조정만으로 재원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제약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수위에 지역균형 발전 특위를 설치를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뭐 두 가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우리 본선 캠페인 할 때 거의 지역 공약들이 논의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도 깊은 발전이 되어 있지가 않다는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대부분 지역 공약이라고 하는 게 지역에 이제 소원 수리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게 지방선거 연동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포석이라고 보죠. 그래서 당선인하고 이제 뭐 여당의 지자체 단체장들하고 이제 뭐 통화를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이게 그냥 지자체 선거를 따로 할 건 아니고 이걸 일종의 국정과제로서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나가면은 아무래도 뭐 아주 일종의 포석으로서 좋은 구성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포석이라 하더라도 뭐 지금 지방 소멸까지 이야기 나오는 판이니까 지역 그 경제 활성이나 발전을 꾀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반대할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가장 지금 눈에 띄는 사업이라고 할까요? 뭐를 봐야 될까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메가시티 공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5대 광역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역에 교통망이라든가 아니면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충하는 사업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이제 작지만은 강한 이제 소도시들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공성에 있는 이제 이런 단체들을 다시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들이 있죠. 예컨대 뭐 부산에는 산업은행을 옮기겠다. 뭐 경남에는 우주청 옮기겠다. 대전에는 방위사업청 이런 것들을 옮기겠다는 이제 그런 안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일단 기관들이 이사를 오면은 그 기관이 위치한 곳의 주변의 소상공인들은 뭐 그래도 조금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좋은데 과연 그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큼 도움이 될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이게 기존에 있던 도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면밀히 좀 따져보고서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여성가족부 문제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이 관련해서 뭐 용역을 진행하신 적 있어요?
제가 이제 연구 분야가 네. 여성, 뭐 저출산, 오. 뭐 이런 분야가 이제 주된 분야이기 때문에 오. 이 여성가족부와 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제학자 중에 하나죠, 제가. 자평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몇 안 되는 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여가부 폐지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행정부 부처는 이제 기능 중심으로 돼 있어요. 예컨대 예산은 누가 담당하냐, 뭐 국방은 누가 담당하냐, 뭐 아니면 뭐 외교는 누가 할 거냐, 이제 이렇게 기능 중심으로 돼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이제 그 대상을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성이고 가족이고. 예.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다른 부처와 이제 중복 문제가 생겨요. 예. 예컨대 뭐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일자리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게 뭐 여성이 수혜를 볼 수도 있고 남성이 수혜를 볼 수가 있고. 근데 그러면은 여가부도 그러면 나도 이거 하고 싶다. 여성 일자리 사업 하고 싶다. 물론 이제 이거 이제 중복 문제가 되면은 이제 뭐 가른 말을 누가 타주겠지만은 여하튼 그런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가부 예산이 2012년도에는 이게 한 4천억 정도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1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오, 많이 늘었네. 많이 늘었죠. 예. 근데 그 여가부 사업 중에 대다수는 가족 정책, 예컨대 뭐 한부모 정책, 청소년 한부모, 다문화, 그다음에 청소년 지원 활동 이런 것들 대부분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이제 여성과 뭐 성평등 관련된 예산은 10%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과연 여가부가 여성의 성평등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있고 과연 그 예산 이용해서 중견 여성계의 인사들의 일자리를 그냥 만드는데 그냥 그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는 거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국민들 불만이 좀 있는 것이고 뭐 우리 제이비께서 뭐 그런 교육 받아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양성평등 교육 이런 거 막 받아야 되거든요. 네. 네, 온라인으로 들으면은 사실은 별 내용은 없는데 또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참 예산 낭비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지금 걸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 폐지는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양새는 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2030 여성표가 결집했잖아요. 그리고 박지원 씨를 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평등 관련된 이슈, 여성 관련된 이슈에서 이제 마냥 뒤로 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응수를 한 거잖아요. 응수를 한 거기 때문에 뭔가 거기서 타협점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족 청소년 문제는 이제 뭐 보건복지부가 이제 약간 분리를 하면서 복지 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붙여가지고 이관을 하고 성평등, 뭐 성폭력 보호 지원, 성인지 예산 같은 문제는 아마 이제 위원회나 이런 그런 이제 조직에다가 아마 올려가지고 명맥은 이제 유지를 하되 뭐 이름도 좀 바꾸고 조금 뭐 새로운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협치가 좀 일어나야 원만하게 이제 해결될 것이 아닌가 이제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 짧게 여쭙죠. 이제 아무튼 그 문재인 정부하고 이제 2달간 공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뭔가 좀 충돌이라고 할까요? 전선이 거질 수 있는 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전선이 이제 한국은행 총재 이제 임기가 이제 이번 달 이제 끝나갈 거예요. 이제 인사권 문제입니까? 근데 오늘 아침 조간 보니까 청와대에서 그 인사권을 사실상 윤석열 당선 쪽에 넘기는 걸로 가닥 잡았다는 보도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3%에서 4%로 지금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황이 계속 그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곡물하고 뭐 에너지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금통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뭐 구체적인 지명권을 당선인에게 넘긴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데 그 이제 3월 말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당선인과 이제 대통령이 의논을 해서 그냥 뭐 3월 4월 달에 진행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나는 지명을 하지 않을 테니까
5월달에 윤 당선이 취임해서 네가 해라. 이렇게 되면은 그럼 공백이 발생하죠. 공백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3, 4개월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그 협치안이 나와봐야 그러니까요. 뭐 알 수 있겠다. 지금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총재가 없으면은 중요한 결정 내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점을 좀 포인트로 놓고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자, 명지대 우삭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